150만원짜리 폰인데 화면이 끊겨 보입니다. 요즘 50만원짜리 폰도 부드럽게 나오는데 애플은 아직도 10년 전 기술을 쓰고 있어요. AI 기능은 지금 된다고 광고해놓고 사고 보니까 업데이트 기다리래요. 미국에서 광고 수정 권고 받고 소비자 집단 소송까지 터졌습니다. 통화 녹음 안 되고 결제도 안 되는 데가 수두룩해요. 전통시장 가면 애플페이 안 됩니다 소리 듣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뭐가 프리미엄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20대 아이폰 점유율 60%, 아직 높아 보이죠? 근데 구매 의향 조사에서는 갤럭시랑 격차가 4%까지 좁혀졌어요. 100명 중 10명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자율주행차에 13조 쏟아붓고 접었고, 중국 매출은 11% 빠졌고, 미국 법무부는 독점으로 고소했어요. 혁신의 아이콘이 어쩌다 이 꼴이 됐는지 그 추락의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9월 아이폰 16이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광고에서는 AI로 업그레이드된 시리가 혁신적인 기능들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막상 구매한 사용자들이 손에 쥔 것은 미완성된 경험이었습니다. 애플이 지금 사용 가능하다며 홍보한 AI 기능들은 실제로는 나중에 업데이트로만 제공되었어요. 미국 광고심의기구가 표현 수정을 권고했고 애플은 결국 웹사이트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소비자 집단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법적 문제로까지 번졌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적 선택의 딜레마였습니다. 애플은 사용자 정보 보호를 내세우며 AI 작업을 폰 안에서만 처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작은 스마트폰 안에서 복잡한 AI 연산을 모두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I 이미지 편집 등의 품질이 경쟁사보다 아쉬운 수준에 머물렀고 애플은 결국 챗GPT 도입이라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자체 기술로는 안 되니까 남의 기술을 빌려온 거죠. 이건 애플에게는 굴욕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적 한계는 하드웨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어요. 아이폰 16 일반 모델에는 여전히 60Hz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60Hz는 화면이 1초에 60번 깜빡이는 것을 뜻하는데 요즘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120Hz를 쓰는 상황에서 절반 수준이었어요. 15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제품에 이런 사양이라니 소비자들은 업그레이드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2년 전 폰이랑 뭐가 다르냐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리더십 측면에서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이후 팀 쿡 체제에서 애플은 혁신보다는 기존 성공 공식에 의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핵심 AI 인력은 메타 같은 경쟁사로 이직하고 차기 CEO 후보로 거론되던 제프 윌리엄스는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서 내부 역량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스마트폰 시장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규제, 기술, 그리고 사용자 문화가 복잡하게 얽힌 새로운 생태계가 되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규제 환경입니다. 2021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물꼬를 튼 출발점이었습니다. 인앱 결제란 앱 안에서 유료 콘텐츠를 살 때 애플이나 구글이 정한 결제 시스템만 써야 하는 것을 뜻하는데 한국은 이를 금지한 거예요. 애플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목을 조르는 격이었죠.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은 더 강력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대형 플랫폼 업체들에게 다른 회사와의 호환을 강제하고 자사 서비스 우대를 금지했어요. 애플이 iOS에서 다른 회사의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고 사파리 외에 브라우저 엔진 사용을 허용하도록 압박받은 것도 이 법 때문이었습니다. 사용자 문화의 지형도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연령대별로 비교적 명확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20대는 아이폰, 30대에서 40대는 갤럭시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이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세대별 이동 현상입니다. 한국의 20대에서는 여전히 아이폰이 60%로 우세하지만 갤럭시 선택이 늘어나는 추세가 감지되고 있어요. 구매 의향 조사에서는 격차가 4%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이건 100명 중 10명이 마음을 바꾼 것과 같은 의미예요.
반대로 40대에서는 아이폰으로의 이동이 관찰됩니다. 2024년 19%에서 2025년 31%로 12%포인트 상승했어요. 이 세대는 영포티, 즉 젊은 40대라고 불리는 층으로 젊게 보이고 싶은 욕구와 안정적인 생태계에 대한 니즈가 결합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기술 혁신의 축도 바뀌었어요. 과거 10년간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혁신이 주였습니다. 앱 생태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생체 인식 기술 같은 것들이요. 애플이 이 영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고 삼성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진영은 추격하는 구도였어요. 하지만 2023년부터는 하드웨어 혁신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AI 전용 칩셋, 실용적 AI 기능 등이 차별화 요소로 떠오른 거예요. 삼성이 갤럭시 Z 시리즈로 폴더블 시장을 개척하고 퀄컴과의 협력으로 AI 성능을 강화한 것은 이런 트렌드 변화를 잘 활용한 사례였습니다. 2023년 가을, 애플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어요. 챗GPT가 전 세계를 휩쓸고 구글이 바드를 출시하며 AI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애플만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는 두 가지 길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어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DNA를 지키며 폰 안에서만 AI를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클라우드 AI 경쟁에 뛰어들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팀 쿡과 소프트웨어 담당 크레이그 페더리기는 결국 절충안을 택했어요. 폰 안 처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클라우드 처리를 결합한 방식이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는 애플 서버에서 처리하되 암호화된 환경에서만 작동하고 처리 후 즉시 삭제한다는 구상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훌륭한 해법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고 성능 최적화도 만만치 않았어요. 경쟁사들이 이미 상용화한 AI 기능들을 애플은 단계적 업데이트라는 이름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케팅팀은 성급했어요. 아이폰 16 발표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지금 사용 가능하다는 문구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핵심 기능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시리, 이미지 생성, 텍스트 요약 같은 기능들이 모두 곧 업데이트됩니다라는 약속에 그쳤어요. 한편 삼성은 정반대 길을 택했습니다. 2023년 말부터 구글과의 AI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갤럭시 S24에 실용적인 AI 기능들을 탑재하기 시작했어요. 사진에서 객체 지우기, 통화 내용 자동 요약, 실시간 번역 같은 기능들이 바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었습니다. 특히 포토 어시스트 기능은 큰 화제가 되었어요. 사진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물체를 감쪽같이 지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SNS에서 전 여친 지우기라는 농담 섞인 콘텐츠가 바이럴되면서 갤럭시 AI는 젊은 층 사이에서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하드웨어 전략에서도 두 회사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애플이 폴더블은 아직 이르다며 관망하는 동안 삼성은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어요.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에 더 정교한 힌지 기술을 적용하고 커버 스크린을 확대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컬러와 액세서리를 통해 폰꾸, 즉 폰 꾸미기 문화를 적극 지원했어요. 이런 전략적 선택들이 쌓이면서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장 반응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의 절대 강자였어요. 아이폰 6과 6 플러스로 대화면 시장에 뒤늦게 진입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폭발적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2015년 한 해에만 2억 3천만 대를 팔아치우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어요. 이건 당시 삼성 갤럭시 전체 판매량에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황금기의 첫 번째 동력은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애플은 프리미엄의 정의를 새로 썼습니다. 아이폰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액세서리였어요. 아이폰 쓰는 사람은 트렌디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공식이 글로벌하게 통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현상이 더욱 극명했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대 아이폰 사용률이 30%에서 60%로 2배나 뛰었습니다. 대학가에서 아이폰은 필수템이었고 취업 준비생들도 면접용 아이폰을 따로 장만할 정도였어요. 갤럭시를 쓰면 안드폰 쓴다며 놀림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력은 락인 효과의 완성이었어요. 아이폰을 사면 맥북이 필요해지고 맥북을 쓰면 에어팟이 편해지고 에어팟을 쓰면 애플워치도 자연스럽게 손목에 차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2019년 애플 생태계 사용자의 평균 기기 보유 개수는 2.8개에 달했어요. 한 사람이 애플 제품을 거의 3개씩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락인 효과는 경제적으로도 강력했어요.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로 갈아타려면 기존에 구매한 앱들을 다시 사야 했고 음악이나 영화 같은 디지털 콘텐츠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폰 사용자의 충성도는 90%를 넘었어요. 세 번째 동력은 앱스토어의 독점적 지위였습니다. 2010년대 말 전 세계 모바일 앱 시장 규모가 1천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 중 애플이 가져간 수수료만 150억 달에 달했어요. 한 달에 1조 원 이상을 수수료로만 벌어들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기의 엔진들에는 숨겨진 취약점이 있었어요. 중국 시장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전체 매출의 20% 이상이 중국에서 나왔는데 이건 미중 정치적 갈등 위험에 노출된다는 뜻이었어요. 앱스토어 수수료 모델은 각국 정부의 규제 타겟이 되기 시작했고 락인 효과는 새로운 사용자 유입을 막는 진입 장벽으로도 작용했습니다. 2022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애플 스토어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아이폰 14 출시 첫날인데도 평소보다 줄이 짧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새벽부터 줄을 서던 애플 팬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매장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갤럭시와 비교해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보내는 새로운 신호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이폰 살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회초년생들 사이에서는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통화 녹음 기능 부재였어요. 취업을 준비하거나 회사에 막 입사한 20대들에게 통화 녹음은 필수 기능이었습니다. 면접 일정 확인, 업무 관련 중요한 통화, 부동산 계약 상담 같은 상황에서 녹음이 안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통화 끝나고 급하게 메모하느라 놓친 내용 때문에 곤란했다는 후기들이 쏟아졌습니다. 결제 시스템의 제약도 큰 스트레스였어요. 삼성페이는 마그네틱 결제까지 지원해서 웬만한 곳에서는 다 되었는데 애플페이는 지원하지 않는 가맹점이 많았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작은 카페에서 애플페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함이 쌓였어요. 지갑이 없어도 괜찮다던 스마트 라이프가 현실에서는 제약투성이었습니다. 반면 갤럭시는 정반대 경험을 제공했어요. 지플립을 접어 펴는 순간의 재미, 통화 녹음으로 놓칠 뻔한 중요한 정보를 지키는 안도감, 어디서든 되는 삼성페이의 편리함, 이런 경험들이 SNS와 입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갤럭시로 바꾼 후기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겼을 정도였어요. 특히 폰꾸 문화는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똑같은 아이폰 케이스에 질린 20대들이 지플립에 화려한 스트랩과 참 스티커를 붙여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는 폰꾸 인증샷이 넘쳐났고 이건 자연스럽게 갤럭시 홍보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업무 효율성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갤럭시 AI의 통화 요약 기능으로 1시간짜리 회의를 3분 만에 정리하는 영상이 바이럴되면서 일 잘하는 폰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이런 실용적 가치가 브랜드 이미지보다 중요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을 향한 압박이 다각도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중국에서 나왔어요. 화웨이가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메이트 60 시리즈로 화려하게 부활했고 샤오미와 오포는 더 저렴하면서도 고성능인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아이폰은 과거의 로망에서 선택지 중 하나로 위상이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더 복잡한 것은 중국 정부의 미묘한 압박이었습니다. 직접적인 금지 조치는 없었지만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서 아이폰 사용을 자제하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국산품 우선 정책이 스마트폰까지 확산된 거예요. 실제로 2024년 4분기 중국에서 애플 매출이 전년 대비 11.1% 감소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규제라는 다른 종류의 파도가 몰려왔어요. 2024년 3월 법무부가 제기한 독점 금지 소송은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겨냥했습니다. 앱스토어 30% 수수료, 메시지 앱의 호환성 제한, 애플워치와 아이폰의 종속성 등이 모두 독점 행위로 지목되었어요. 특히 녹색 말풍선 대 파란색 말풍선 문제는 상징적이었습니다. 아이폰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파란색 말풍선으로 표시되지만 안드로이드 사용자와 주고받으면 녹색으로 나타났어요. 이건 단순한 디자인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배제를 만드는 장치라고 법무부는 주장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더 강력한 압박이 가해졌어요. 디지털 시장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애플은 어쩔 수 없이 iOS를 개방해야 했습니다. 타사 앱스토어 설치 허용, 기본 브라우저 선택권 제공, 결제 시스템 개방 등이 강제되었어요. 이건 애플이 그동안 쌓아온 완벽하게 통제된 생태계라는 경쟁 우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치였습니다.
기술 경쟁에서도 애플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AI 분야에서 가장 극명했는데 구글의 제미나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에 비해 애플의 AI는 기능도 제한적이고 성능도 아쉬웠습니다. 특히 언어 모델의 성능 차이는 사용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폴더블 기술에서는 더욱 뒤처진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이 Z 폴드와 Z 플립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동안 애플은 여전히 폴더블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하지만 2024년 말부터는 내부에서도 폴더블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건 애플이 더 이상 트렌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위치로 밀려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였어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직면한 애플은 불가피하게 전략 수정에 나서야 했습니다. 첫 번째 대응은 생산 계획 조정이었어요. 애플은 일부 모델의 생산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폭스콘과 페가트론 같은 주요 협력 업체들에게는 생산량 조정이라는 통보가 내려갔어요. 두 번째는 장기 프로젝트의 재검토였습니다. 애플이 10년간 준비해온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타이탄이 공식 중단되었어요. 총 100억 달, 우리 돈 약 13조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였는데 결국 성과 없이 접어야 했습니다. 관련 인력 2천여 명 중 절반은 AI 부서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었어요. 자체 모뎀 칩 개발도 사실상 연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 70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퀄컴과의 성능 격차를 좁히지 못했어요. 결국 퀄컴과의 모뎀 공급 계약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건 애플에게 연간 50억 달러의 추가 비용 부담을 의미했습니다. 리더십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하드웨어 담당 수석 부사장이던 댄 리치오가 은퇴를 발표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담당 크레이그 페더리기의 역할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대신 AI 전문가 출신의 존 지안 안드레아가 새로운 AI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가격 정책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폰 16 출시 6개월 만에 비공식 할인이 등장했어요. 한국에서는 통신사 보조금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20만 원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애플이 그동안 고수해온 프리미엄 가격 정책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애플은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인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했고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인도에서 생산된 아이폰이 미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생산 기지도 확대해서 전체 생산량의 15%를 중국 외 지역에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AI 분야에서는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했어요. 챗 GPT 연동을 넘어서 GPT 기반의 새로운 시리를 2026년에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구글과도 일부 AI 기술에 대한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혁신 접근법의 수정이었습니다. 과거 애플은 완벽한 제품을 한 번에 출시하는 것을 선호했는데 AI 시대에는 이런 접근법이 한계를 드러냈어요. 이에 따라 단계적 출시와 지속적 개선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맞닥뜨린 변곡점은 결국 시장 성숙기 진입과 경쟁 축의 변화 때문이었어요. 브랜드 프리미엄이라는 과거의 성공 공식이 실용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소비자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균열이 생긴 거예요. 한때 혁신의 대명사였던 기업이 이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처지가 된 과정은 어떤 강력한 기업도 소비자의 진화와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간과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성공의 DNA가 새로운 도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교훈, 기업이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애플이 자랑해온 완벽한 통제는 규제 당국에게는 독점으로, 프리미엄 전략은 소비자에게는 가성비 부족으로, 폐쇄적 생태계는 사용자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실용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브랜드 프리미엄보다 일상에서 체감되는 편의성이 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었어요. 삼성의 반격도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통화 녹음, 삼성페이, AI 사진 편집 같은 실용 기능들로 사용자의 실제 니즈를 파악했고 Z 플립의 폰꾸 문화처럼 새로운 개성 표현 요소도 제공했어요. 여기에 구글과의 개방형 파트너십으로 AI 경쟁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애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애플은 여전히 2024년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같은 독보적 지위에서 치열한 경쟁 상황으로 환경이 바뀐 거예요. 이건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선택지와 혁신을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스마트폰 시장은 브랜드 프리미엄보다는 실제 사용자 경험이, 완성된 제품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서비스가, 폐쇄적 완성도보다는 개방적 확장성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요.
젊은 세대가 보내는 신호는 단순히 스마트폰 선택의 변화를 넘어서 미래 기술 제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